장례식장에서 재벌 회장의 관이 사라졌습니다. 정전은 단 3분. 그 짧은 순간 무거운 관은 흔적도 없이 증발했고 빈소 바닥엔 젖은 발자국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시신이 사라졌는데 자식들은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험금은, 유언장은 을 먼저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막내딸에게 도착한 한 통의 문자. 아버지는 살아계십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버지가 살아있다면 지금 장례식장에 누워있던 건 대체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죽음은 누가 설계한 함정이었을까요? 한성그룹. 자산 규모 3조 원, 건설과 물류, 식품 계열사까지 거느린 중견그룹사. 그 총수인 한도준 회장은 재계에서도 손꼽히는 철의 사나이로 불렸습니다. 72살의 나이에도 새벽 4시에 일어나 혼자 회사 서류를 검토하고 임원회의에서는 수십 년 경력의 중역들을 벌벌 떨게 만드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부드러운 미소 뒤에 날카로운 눈빛을 숨기고 있던 그가 10월 14일 새벽 갑작스럽게 쓰러졌다는 연락이 가족들에게 닿았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렇게 발표되었습니다. 사망 신고가 접수된 건 새벽 2시 반. 주치의 김태석 원장의 사망 확인서가 발급되었고 한도준 회장의 시신은 그날 바로 한성그룹 측이 지정한 하늘가 장례식장으로 옮겨졌습니다. 장례식장에는 검은 리본이 걸렸고 국화꽃 향기가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냄새 속에서 무언가가 시작되었습니다. 한도준 회장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장남 한준혁, 46살. 한성그룹 부회장 직함을 달고 있었지만 실질적인 경영 능력에 대한 이사회의 신뢰는 바닥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그늘에서 평생을 살아온 남자였습니다. 차남 한준서, 42살. 그룹 계열사 중 하나인 한성물류 대표였지만 숨겨진 도박 빚이 수십억에 달한다는 소문이 그룹 내에 돌고 있었습니다. 막내딸 한소연 38살. 겉으로는 가장 조용하고 유순해 보이는 막내였지만 사실 그녀는 서울 강남의 고급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며 아버지의 신임을 받아오던 인물이었습니다. 3명의 자녀 모두 빈소에 모였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 조문객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러나 이상했습니다. 진짜로 이상했습니다. 조문 첫날 밤 빈소 한켠에서 나직이 나누는 세 남매의 대화를 우연히 들은 장례식장 직원 최민기 씨는 훗날 이렇게 증언합니다. 세 분이 울고 계신 게 아니었어요. 뭔가를 계산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장례가 다 끝나면 어떻게 할지 이야기하는 것 같았는데 그때는 제가 잘못 들은 거라고 생각했죠. 세 남매는 실제로 이런 말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보험금 수령 절차는 내가 알아봤어. 한준혁이 낮게 말했습니다. 상속 재산 분배는 아버지 유언장대로 가면 우리한테 최악이야. 반드시 유언장 효력을 무력화해야 해. 한준서가 속삭였습니다. 오빠들,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얘기해요? 한소연이 두 오빠를 번갈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언제 해? 한준혁이 차갑게 잘라 말했습니다. 그 순간 관 앞에 놓인 국화꽃 한 송이가 이유 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장례는 3일장으로 치러질 예정이었습니다.
첫날부터 재계 인사들과 정관계 인물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조화가 복도를 가득 메웠고 빈소 앞에는 두 줄로 늘어선 조문객들의 행렬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첫날 밤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 11시 무렵이었습니다. 장례식장 건물 전체에 전기가 나갔습니다. 완전한 암흑. 비상등마저 깜빡이다 꺼졌습니다. 정전 시간은 고작 3분이었습니다. 3분 후 전기가 다시 들어왔을 때 직원들이 빈소를 확인하러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관이 없었습니다. 단단히 닫혀있던 한도준 회장의 관이, 그 무거운 참나무 관이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유족들이 달려왔고 경찰이 불려왔고 언론이 몰려왔습니다. 경찰은 장례식장 입구와 복도, 주차장 CCTV를 전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CCTV 영상이 정전 시간 전후 딱 3분 정확하게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이 확인한 결과 단순한 정전이나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외부에서 의도적으로 차단한 흔적이 명백했습니다. 누군가가 계획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기이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빈소 바닥에 관이 놓여있던 자리에 젖은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성인 남성의 것으로 보이는 발자국. 그것은 관이 있던 자리에서 시작해 빈소 뒷문 방향으로 이어지다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마치 공중으로 떠올랐던 것처럼. 감식반 형사 박종욱 경감은 20년 경력이었습니다. 그가 그 발자국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런 건 처음 봤어요. 물에 젖은 발자국인데 이 건물 어디에도 물이 고인 데가 없어요. 그 말을 들은 장례식장 노 대표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오늘 밤 비가 안 왔는데요. 빈소 안에 있던 조문객 중 한 명, 이름도 확인되지 않은 노인이 아무도 모르게 빈소를 빠져나간 것도 나중에서야 밝혀졌습니다. CCTV가 살아있던 구간의 마지막 프레임에 흰 한복을 입은 노인의 뒷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 노인의 신원을 끝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관이 사라진 다음 날 아침, 세 남매는 그룹 임원들과 함께 긴급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경찰 수사는 진행 중이었고 언론은 대문짝만하게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재벌 회장 시신 실종 전대미문의 사건. 한준혁은 언론 앞에 나서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시신이 어디에 계신지 하루빨리 찾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그러나 카메라가 꺼지자마자 그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법무팀 대표를 불러 단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시신이 없으면 사망 선고 효력이 유지됩니까? 법무팀 대표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사망 확인서가 발급되었기 때문에 법적 사망 효력은 유지됩니다. 다만 시신 미확인 상태에서 상속 절차를 밟으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한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이 슬픔이 아니라 계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소연의 스마트폰에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 불명. 내용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살아계십니다. 한소연은 그 문자를 두 오빠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화장실로 달려가 문을 잠근 채 그 문자를 3번, 4번 다시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한소연이 처음으로 진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편 경찰 수사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박종욱 경감은 한도준 회장의 주치의였던 김태석 원장을 다시 소환했습니다. 사망 확인서 발급 경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김태석 원장은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그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고 병원 계좌에서는 이틀 전 현금 5억 원이 인출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박종욱 경감이 중얼거렸습니다. 사망 확인서가 가짜다. 경찰이 한성그룹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을 때 그룹 내부에서도 이상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한도준 회장 비서실장을 20년간 지내온 오재원 씨. 그는 회장의 사망 소식을 듣고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회장의 집무실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회장이 쓰던 만년필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년필 옆에는 작은 메모지 한 장. 오재원 씨는 그 메모지를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고 조용히 품속에 넣었습니다. 그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회장님, 제가 이번 한 번만 더 믿어드리겠습니다. 관이 사라진 두 번째 밤이 찾아왔습니다. 장례식장은 경찰 통제 하에 있었고 유족들은 인근 호텔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자정 무렵 한도준 회장의 집무실에 혼자 남아있던 오재원 씨는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발신자는 등록되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오 실장 나야. 오재원 씨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수화기를 떨어뜨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한도준 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오재원 씨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놀라지 마. 나 죽지 않았어. 수화기 저편의 목소리가 조용하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재원 씨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내가 시킨 대로 이번 주 금요일까지만 버텨줘. 그 전에는 절대 아무에게도 이 전화 얘기하면 안 돼. 알겠어?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오재원 씨는 전화를 끊고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에는 가로등 불빛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한도준 회장의 자택에서도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비원이 새벽 1시 반에 자택 정원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해 정원을 뒤졌을 때 발견된 것은 한도준 회장이 즐겨두었던 바둑판이었습니다. 정원 한가운데 놓인 바둑판에 바둑돌이 놓여 있었습니다. 백돌 넷, 흑돌 셋. 바둑을 아는 형사가 그 배열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건 함정을 철하는 수예요. 아무도 그것을 어디서 가져왔는지, 누가 놓아두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경비원은 담장 어디에서도 침입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한준혁의 사무실 팩스로 아무도 보내지 않은 문서 한 장이 수신되었습니다. 발신 번호가 없었습니다. 그 문서에는 딱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경찰 수사가 깊어지면서 충격적인 진실의 파편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한성그룹이 보험사 3곳에 들어두었던 한도준 회장 명의 생명보험, 총 보험금 규모 870억 원, 수익자는 3명의 자녀들이었습니다. 박종욱 경감의 팀이 보험 계약 내역을 분석했을 때 발견된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보험 계약이 처음 맺어진 건 3년 전이었는데 그 직후부터 한도준 회장의 건강검진 기록이 갑자기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건강검진을 진행한 의사가 바로 도주한 김태석 원장이었습니다. 건강 기록 자체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험 사기 전담 수사관 이수진이 보고했습니다. 3년 전부터 계획된 겁니다. 계획의 규모가 드러날수록 수사팀 내부에서도 술렁거림이 나왔습니다. 단순한 보험 사기가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은 것처럼 꾸며서 보험금을 타낸다는 건 어떤 관계의 자녀들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세 남매가 언제부터 어디서 이 음모를 짠 것일까요? 수사팀이 세 남매의 통화 기록과 문자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을 때 한 가지 단서가 나왔습니다. 2년 7개월 전 제주도 한 리조트에서 세 남매가 이틀간 같이 묵은 기록이 있었습니다. 당시 세 남매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 리조트 내 식사와 숙박이 전부였습니다. 어디에도 나가지 않고 이틀 내내 리조트 안에만 있었습니다. 그 이틀이 음모가 설계된 시간이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무렵 한소연에게서 이상한 행동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녀는 두 오빠 몰래 아버지 측 법무팀이 아닌 외부 변호사를 은밀히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 변호사는 나중에 확인된 바에 따르면 내부 고발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한소연은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두 오빠들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멈춰버린 지 사흘째 되던 날, 한성그룹 계열사 임원들은 극도의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주가가 폭락했고 거래처 몇 곳이 계약 보류를 선언했으며 그룹 회계팀에서는 아무도 결제 서류에 도장을 찍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이 와중에 한준혁이 이사회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아버지의 빈자리를 더 이상 비워둘 수 없습니다. 제가 이사회 의장 직무대행을 맡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오재원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그는 한 장의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 회의는 무효입니다. 오재원 씨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가 내민 서류를 이사들이 확인하는 동안 회의실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 서류는 한도준 회장이 6개월 전에 공증해 둔 비상경영 대리인 지정서였습니다. 회장 유고 시 이사회 결의 이전까지 모든 경영 권한은 오재원 씨 단 한 명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준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언제 작성된 거야? 6개월 전입니다. 회장님이 직접 지시하셨습니다. 오재원 씨가 한준혁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비로소 드러나는 진실의 빛이 있었습니다. 회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한성그룹의 임원 중에서도 극소수만 아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도준 회장에게는 40년 지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임기철. 국내 최고 수준의 정보 분석 전문가로 은퇴 후에는 경영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한도준 회장은 1년 전부터 임기철에게 은밀하게 의뢰를 했습니다. 내 아이들을 감시해달라. 처음에 임기철은 친구의 부탁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한도준 회장의 설명을 들으면서 서서히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아이들이 그룹을 제대로 이끌 수 있을지
걱정이 돼서 그것이 처음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감시를 시작한 지 2달이 지났을 때 임기철은 회장에게 보고서 한 장을 건넸습니다. 그 보고서의 내용을 읽은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세 남매가 주치의 김태석과 접촉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이 나눈 대화의 요약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없애야 한다. 자연사처럼 보이게. 한도준 회장은 그날 밤 혼자 서재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72해를 살아오며 숱한 위기를 넘겨온 그였지만 그 밤만큼은 달랐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는 고민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자식들은 구속될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망신은 망신이었지만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은 자식들이 감옥에 갔을 때 이미 뒤에서 조종하는 누군가가 그룹을 통째로 집어삼킬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장은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역복수? 직접 설계된 복수? 한도준 회장이 임기철에게 연락을 다시 한 것은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내 죽음을 한번 연출해 보자고. 임기철은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회장의 설명을 들으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야. 진짜 범죄자들이 누구인지 세상에 드러내는 작업이야. 그러려면 내가 죽어야 해. 아니, 죽은 것처럼 보여야 해.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주치의 김태석 원장은 사실 처음부터 한도준 회장의 사람이었습니다. 세 남매가 접근해 왔을 때부터 이미 회장에게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김태석 원장에게 지시했습니다. 자녀들의 계획에 응하는 척하면서 가짜 사망 확인서를 발급하라고. 물론 이것은 법적으로 매우 위험한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회장은 법무 전문가와 함께 사후 처리 방안까지 완벽하게 설계했습니다. 정전 연출은 임기철의 팀이 맡았습니다. 장례식장 전기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기술자를 확보했고 CCTV 영상 3분 삭제는 애초에 시스템 취약점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관은 처음부터 비어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가짜 시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의학용 마네킹에 정밀한 분장을 입힌 것이었습니다. 장례식장 직원들은 관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내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관은 정전 3분 동안 임기철 팀의 인원들이 빠르게 수레로 옮겨 장례식장 지하 창고로 이동시켰습니다. 발자국은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경찰을 혼란에 빠뜨리기 위한 연출이었습니다. 바둑판의 배열도 팩스로 온 문서도 모두 회장이 설계한 복선이었습니다. 회장은 한소연에게 익명 문자를 보냈습니다. 막내딸이 두 오빠들과 달리 마지막 순간 망설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임기철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소연은 제주도 회의 당시 두 오빠들의 계획에 반대했다가 결국 묵인하는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장례식 직전까지도 그녀가 외부 내부 고발 변호사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이 포착되었습니다. 회장은 생각했습니다. 소연이는 아직 돌아올 수 있다. 그래서 문자 하나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살아계십니다. 그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딸에게 건네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장례 절차가 중단된 채 언론의 시선이 온통 한성그룹에 쏠려 있던 금요일 오전, 한준혁은 법무팀과 함께
이사회 소집 무효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고 한준서는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를 받으며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한소연은 혼자 아버지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 서재에서 그녀는 아버지의 의자에 앉아 오래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냄새가 나는 가죽 의자, 책장에 빼곡히 꽂힌 경영 서적들, 그리고 아버지가 항상 출근 전에 내려 마시던 커피잔. 한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빠, 나 잘못했어. 그녀가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서재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한도준 회장이었습니다. 실제로 살아서. 한소연은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목에서 어떤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굳어버렸습니다. 한도준 회장은 딸의 앞에 서서 천천히 말했습니다. 소연아. 한소연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무너지듯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빠, 나 너무 잘못했어. 오빠들 말을 왜 들었는지. 아빠한테 너무 미안해. 딸의 어깨를 잡아 일으키며 한도준 회장이 말했습니다. 다 알아. 다 알고 있었어. 그 말에 한소연이 다시 무너졌습니다. 한도준 회장은 딸을 잠시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등을 두드리며 떼어냈습니다. 울 시간 없다. 지금 빨리 준비해야 해. 그 눈빛은 다시 날카로워져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2시 한성그룹 본사 대회의실에 이사회 전원, 계열사 대표들, 그리고 경찰 수사팀이 모였습니다. 한준혁과 한준서는 영문을 모른 채 소집 통보를 받고 들어왔습니다. 이사회 소집을 요청한 것은 오재원 비서실장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준혁이 오재원을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회의입니까? 이사회 소집 권한도 없는 사람이 이렇게 사람을 불러 모으는 게 말이 됩니까? 오재원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권한 있는 분이 직접 오십니다. 그때 대회의실의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한도준 회장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한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나다 말았습니다. 한준서는 들고 있던 커피잔을 테이블에 떨어뜨렸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도준 회장은 천천히 상석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두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 속에 담긴 것은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실망이었습니다. 한도준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누가 나를 죽이려 했는지 나는 다 알고 있다. 회의실이 숨죽였습니다. 1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 너희가 제주도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도, 김태석을 처음 접촉한 것도, 보험금 계좌를 어디다 준비해뒀는지도 다 알고 있었어. 한준혁이 얼굴을 어두운 표정으로 굳히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건 오해가. 앉아. 한도준 회장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한준혁은 다시 앉았습니다. 회장이 계속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키우면서 딱 한 가지 실수를 했어. 기다려줬어. 언젠가는 스스로 커줄 거라고 믿었어. 그게 내 실수야. 그 말이 끝나는 동시에 박종욱 경감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한준혁 씨, 한준서 씨 사기 및 공문서 위조교사 혐의로 임의동행 요청합니다. 한준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아버지 살아계신 거 아니었어요? 그럼 사망 확인서는 누가 만든 겁니까? 아버지도 공범이잖아요. 한도준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내 죽음을 연출했어. 너희는 나를 진짜로 죽이려 했어. 그 차이가 전부야. 박종욱 경감이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한도준 회장님은 수사기관에 협조하는 형식으로 자녀들의 범죄 계획을 현행범에 가까운 방식으로 포착하기 위해 행동하셨습니다. 회장님의 행위는 법리적으로 검토 완료되었습니다. 한준서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치려 했습니다. 문 앞에는 이미 형사 2명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한준서는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한준혁도 결국 저항을 멈추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 순간 한소연이 회의실 한켠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두 오빠를 보며 그녀가 말했습니다. 미안해, 오빠들. 내가 아버지께 먼저 연락했어. 한준혁이 눈을 부릅뜨고 소연을 바라봤습니다. 네가 아버지한테 말했어? 한소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익명 문자를 받고 내가 아버지를 직접 만났어. 2주 전에. 한준혁이 무너지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아들이 경찰에 연행된 후 회의실에는 이사들과 오재원 비서실장 그리고 한도준 회장과 한소연만 남았습니다. 한도준 회장은 오재원에게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공개하겠어. 그것은 새로 작성된 유언장이었습니다. 기존의 유언장은 오래전에 세 남매에게 균등 분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 유언장의 내용은 달랐습니다. 한성그룹 경영권과 지분의 51%는 한소연에게, 나머지 지분은 재단 설립 기금으로, 한준혁과 한준서에게는 각각 현금 1억 원씩. 이사회가 술렁였습니다. 한도준 회장이 말했습니다. 그룹이 크다고 훌륭한 경영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소연이가 그걸 알고 있거든요. 그가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소연이가 마지막에 돌아왔어. 그게 전부야. 한소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모르는 사람이 배우는 거야. 아는 척하는 사람은 절대 못 커. 그 말이 회의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저녁 경찰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준혁과 한준서는 사기, 공문서 위조 교사, 그리고 존속상해,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김태석 원장은 이미 경찰의 보호 아래 자진 귀환했고 협조 대가로 감형 처리가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임기철의 정보 분석팀이 수집한 1년치 감시 자료는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언론은 이 사건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대한민국 역대 최대 규모의 자작극 죽은 척한 회장이 자녀들을 함정에 빠뜨리다.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도준 회장은 그 사이 건강검진을 마쳤습니다. 의외로 건강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주치의 김태석이 조작해온 검진 기록과 달리 실제 심장 상태는 나이에 비해 양호했습니다. 아이고, 회장님은 한 20년은 더 사시겠는데요. 진단을 내린 심장 전문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도준 회장도 가벼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20년 더 살면 뭘 해야 하나. 그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회장은 오래된 단골 설렁탕집에 혼자 들어갔습니다. 소박한 나무 의자에 앉아 하얀 설렁탕 한 그릇을 주문했습니다.
반세기를 사업 전선에서 살아온 그에게도 그 따뜻한 국물 한 숟가락이 가장 정직한 위로였습니다. 설렁탕 집주인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혼자 오셨어요? 네. 자식들은요? 한도준 회장은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좀 바빠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뚝배기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데 그래도 회장님 드세요. 그 말에 한도준 회장은 한동안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한소연은 그 한 달 동안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새벽부터 밤까지 뛰었습니다. 계열사 대표들을 일일이 만났고 거래처 관계 회복을 위해 직접 발로 뛰었으며 주가 안정화를 위해 공시와 투자자 설명회를 연달아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를 의심하던 이사들도 한 달이 지나자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임원 회의에서 한 이사가 말했습니다. 소연 대표 아버님 닮았어요. 한소연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닮으면 안 되는 것도 있고 닮아야 하는 것도 있죠. 사건이 마무리되어 가던 무렵 박종욱 경감은 수사 결과 보고서를 마무리하면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의문 하나를 적어두었습니다. 빈소에서 발견된 젖은 발자국. 임기철의 팀이 만들어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발자국이 갑자기 사라진 지점에 대해 팀원 누구도 그것이 계획된 것이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몰랐어요. 발자국이 거기서 끝날 이유가 없는데 왜 거기서 끊겼는지 임기철이 솔직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흰 한복을 입고 빈소를 나간 노인. 그 노인의 신원은 끝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 관계자 중 가장 오래된 경력의 노 대표가 나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래 이 일하다 보면 가끔 설명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회장님이 정말로 위험했을 때 누군가 지켜봐 줬다고. 박종욱 경감은 그 말을 보고서에 적지 않았습니다. 그냥 마음속에만 두었습니다. 어떤 진실은 설명이 필요 없으니까. 바둑판의 배열과 팩스 문자는 임기철 팀의 작품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원에 놓인 바둑판이 어떻게 담장을 넘어들어왔는지는 임기철도 몰랐습니다. 저희는 그 바둑판 놓지 않았어요. 그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담장 안으로 들어가는 건 계획에 없었거든요. 그 바둑판이 진짜 한도준 회장이 젊었을 때 즐겨 쓰던 바둑판이었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30년 전에 분실했다고 알려진 바둑판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나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